독일의 방산 벤처 기업인데요. 헬징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모토가 민주주의 국가에만 무기를 판다는 건데요. 이 기업 가치가 벤처 기업인데 창립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요. 120억 유로가 넘었습니다. 헬징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게 뭐냐면 자율조종 전투기. 그러니까 이게 2달 동안 시험 병에 성공했고요. F-16하고 성능이 비슷한 사브사의 그리핀 E 전투기가 있는데요. 보통 조종사가 평생 전투기 모는 조종사가 한 5,000시간이 평균 비행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3일 만에 100만 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시켰습니다. AI. 조종사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인공지능이 전투기를 조종했습니다. 2029년까지 이제 이걸 상용화가 된다. 상용화가 된다. 네. 앞으로 전쟁은 어차피 AI끼리 한다. 로봇끼리. 저도 이걸 볼 때 뭐 앞으로 추세는 그럴 것이다 하는데 아직도 좀 실감은 안 되죠. 유럽이 천문학적인 재정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중에 상당 부분은 뭐 군비 확장이고요. 그죠? 유럽 국가들이 각자 R&D를 하고 무기 개발을 하고 핵심은 교차 구매, 상호 구매입니다. 서로 사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뭐 R&D까지 선순환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기를 어떻게 팝니까? 우리 방사는 어떻게 될까요? 대구대 안병옥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하나씩요. 헤이그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 그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주요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역시 군비 정말 국방비 증액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늘리는 거였어요. 예, 네. 예. 6월 24일, 25일에 있었고요. 최종 합의는 3.5%로 국방비, 2%에서 3.5%로 네. 직접 국방비, 그러니까 무기하고 인력, 병력 증원이 3.5%고요. 나머지 1.5%는 국방 관련 인프라 투자라고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는데요. 뭐 예를 든 게 뭐 철도, 교량, 네. 뭐 그런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기한이 203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간이고요. 왜냐면 국방비를 갑자기 2배 반 정도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고 또 하나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표, 그러니까 나토 동맹의 32개의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럼 예를 들면 국방 관련 인프라는 뭐를 인정해주고 그런 거는 이제 추후 합의사항으로 남겨서 2029년에 그러니까 트럼프 2기가 끝나는 때에 리뷰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항목을 집어넣고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두세 개 비판이 있었는데요. 네. 나토 정상회담에서 첫 번째가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이 트럼프를 워낙 띄워줘가지고 이번에 그래도 뭐 트럼프가 정상회담 전에는 나토 집단 방위 해줄까 말까 막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네. 신뢰성을 훼손했죠. 기분 좋아져서 집에 갔습니까? 기분 좋아서 이제 방어해주겠다는 말을 했고요. 네. 원맨쇼 비슷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비판이 일단 나토에서 추정하기로는 러시아가 유럽 안보 직접적 위협이 한 3에서 5년 정도다. 그럼 너무 늦지 않느냐. 10년 만에 5%니까. 그런 얘기가 먼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강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 회원국들이 신사협정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두드러졌던 게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가,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네. 중도 좌파 사회당 총리인데요. 나는 못하겠다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지난 3월 달에 출연했을 때 얘기했던 건데 정부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총을 많이 산다는 거죠. 그럼 먹고 사는 버튼은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산체스 총리가 공개정례회가 나는 복지 예산하고 교육 예산을 깎지 않겠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도표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멀어질수록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낮습니다. 자, 스페인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네. 스페인이 1.3, 이탈리아도 요 정도밖에 안 되고요. 1.3%, 네, GDP 네. 1.3. 원래 2%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평균을 많이 깎아먹어서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올해 기준으로 국방비 대비 GDP 대비 국방비가 1.8%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나라가 2.5, 2.32 우리나라가 정도. 네, 그렇게 예,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폴란드는 바로 옆에 국경국가 되면 4%가 넘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 미국이야 좀 다른 거지만 그렇죠. 네, 미국이야 뭐. 자, 그렇게 돼서
그 국방비 증액에 따른 그 상충 관계, 네. 버터냐 총이냐에서 스페인 총리가 과감하게 트럼프에 저항을 했고요. 네. 트럼프가 뭐 이거 그런 말이지만 손보겠다고 했어요. 무역 협상에서 손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네.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지금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국방비 증액이라고 전 세계에 그러면서 압박을 미국 무기 넣고 사라 뭐 이러고 있는데 또는 우리처럼 이제 저 분담금 또 인상해라 이러고 예. 있는데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스페인 총리나 포르투갈 총리 입장에서는 그 뭐 사실 러시아가 실존적 위험도 아니고 그렇죠. 안보 위협 인식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네. 갑자기 국방비를 거의 3배 증액하라는 게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다른 재정을 뭐 줄이거나 그렇죠. 국채 네. 발행을 해야 할 텐데 아니면 경제 성장이 그만큼 받쳐줄 리가 좀 어렵고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또 그렇군요. 네. 어쨌든 스페인은 뭐 이후로 미국과 관세 협상할 테니까. 그렇죠. 네. 유럽연합 블록이 이제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것은 스페인이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거 별도로 뭐 다른 방안을 찾아보게 되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유럽 주둔하는 미국은 예정대로 줄이겠답니까? 어떻게 한답니까? 그게 이제 독일이나 이런 일부 국가에서 미국에 요구하는 게 뭐 미국이 갑자기 철군하지는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감축하면 그런 일정표를 좀 알려달라는 요구를 계속 했는데요. 네. 일부 다른 유럽 나토 형국들은 미국의 그런 요구를 하는 순간 미국의 그 철군을 앞당긴다. 그런 요구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서 좀 대립이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의 일정을 보면 한두 달 이내에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 2기에 국방 전략 지침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큰 틀이고 그 밑에서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주한미군이 28,500명인데 좀 줄인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일환이고요. 요번에 유럽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미군이 조금 증원이 돼서 10만 명 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동의 테러리스트 드론으로 공격할 때 미국이 미국 본토에서 드론을 조정하지만 그 위성 중계기가 독일의 람슈타인 비행장은 그쪽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독일이 아직도 5만 명 가까이. 거의 절반 정도. 주한미군의 2배 가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상식으로 생각할 때도 미국이 조금씩 유럽 주둔 예를 들면은 군을 줄이고 인도 태평양 쪽으로 더 증원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일본에 더 증원하다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아직 미국은 가타부타 그런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요. 당연히 유럽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의 협상수를 보면 극도의 그 불확실을 조장하잖아요. 애매모.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당기는 거기 때문에 뭐 협상수는 나쁘지 않은데 당사자 유럽이 볼 때는 좀 잘 준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줄이겠다는 건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근데 얼마나 그것도 사실은 블러핑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얼마나 어떤 속도로 줄 거냐는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그런 일정표를 좀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 네. 그런 입장인데 나가려면 몇 명씩 빠질지 그렇죠. 알려놔 달라.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비한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네.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과 프랑스 핵무기 뭐 사용 공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예. 6월 7일부터 9일까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3세가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주고 네. 버킹엄도 방문했는데요. 프랑스하고 영국이 유럽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그렇죠.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가 독특한 게 영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230에서 50기 합해서 한 500기 정도 핵탄두인데요. 프랑스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핵무기 공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가 우리가 볼 때 유럽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핵 주권을 상당히 강조하는 나라인데 이번에 어떤 공동 성명을 했냐면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사용을 조정하겠다. 이제 프랑스가 그런 정도로 합의한 것은 최초고요. 이제 프랑스 대통령궁 엘리제궁하고 영국 총리 그 내각실하고 그 조정을 이제 상호 조정한다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북대서양에 영국이 핵 잠수함으로 그 해역을 감시한다고 할 때 만약에 위협 징후가 높아진다 그러면 프랑스도 같이 핵 잠수함을 파견하는 겁니다. 자, 그럼 훨씬 더 감시 기능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가정 상황인데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서 핵을 사용한다. 그럴 경우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핵 사용을 조정해서 예를 들면 뭐 합동 공격을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한 번도 공개석상에서 성명서 이런 걸 표기한 적이 없는데 예를 들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실제로 되는 게 없는다는데 그게 아니라 프랑스는 한 번도 공개 성명서 이런 걸 합의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최초로 합의했다는 것은 뭐 첫 번째 상대는 러시아의 위협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한테 들어라. 우리 유럽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뭐 한쪽에서 세게 밀어붙이면 이쪽이 단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핵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건 굳이 이 핵을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의 핵 우산을 펼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그 입장이 이제 좀 완화됐다. 그러니까 핵 우산의 개념과는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는 핵 전력을 절대 다른 나라하고 뭐 공유하거나 네. 아니면 공동 사용하겠다 한 적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는 핵무기 사용할 때 서로 논의해서 예를 들면 합동 공격도 할 수 있고 핵무기로 그런 의미거든요. 네.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상호 조정해서 협력하겠다 그런 네.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자꾸 이게 뭐 침략 가능성, 네. 국가별 연대, 핵 개발, 핵 우산, 국방비 증액 이런 걸 계속 논의합니다. 예. 그 교수님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 위험이 시대적으로 점점 가중되고 있다. 예. 체감하고 있습니다. 참. 네. 독일 이야기를 뭐 교수님 저 하룻밤에 읽는 독일사의 저자십니다. 독일 전문가시고 독일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개헌하면서 재정 확대를 풀었잖아요. 그렇죠. 독일 사람들에게 재정의 의미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네. 독일은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진짜 트라우마가 깊은 나라인데요. 그렇죠. 네. 1차 대전 후에 바이마르 공화국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하룻밤에 독일사에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1923년 봄의 물가하고 가을의 물가가 몇만 % 상승했습니다. 23년. 한 해 몇 달 사이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그 사진이 남아 있는데요. 식빵 하나 살아가는데 우리 몇천 원이잖아요. 수레에 몇억 마르크를 싣고 갑니다. 막 사파도 있고 사진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사진도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초인플레이션의 트라우마가 깊기 때문에 독일 연방은행이라고 하는 분데스방크나 이쪽에서 가장 큰 적을 인플레이션 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 그 긴축 재정을 계속 강조했고 독일의 일반 재정법이 아니라 기본법, 헌법에 균형 재정을 명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이 돈을 풀지 않으니까 유럽 경제에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3월 말에 이제 조기 총선이 2월 말에 끝나고 개헌을 해서 균형 재정 조항을 폐지를 했고요. 앞으로 5에서 10년 동안 1조 유로면은 1,500조 원입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 예산 2년 반. 네. 그래서 이제 5천억 유로는 인프라 투자. 전국에 4천 몇백 개 다리가 있는데 다 수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독일 철도가 도이체반인데 독일 하면 철저하잖아요. 시간 지키는 게. 네. 근데 도이체반의 정시 도착이 우리 KTX하고 비교해서 아주 뒤처집니다. 독일 사람들이 KTX를 많이 부러워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왜냐하면 독일 도이체반이 사고가 나가지고 노화돼서 그걸 현대를 못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재정 문제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풀었고 나머지 5천억 유로가 국방비인데요. 독일이 유럽 나토 동맹국한테 가장 먼저 2029년에 3.5% 달성합니다. 돈을 그만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다 GDP의 3.5%. GDP 대비 3.5%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 최대 방산 기업이 라인메탈인데요. 2024년 2월 말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 그 라인메탈은 납품할 게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만들었어요. 방산업체가. 네. 그러다가 지금 주가가 전쟁 전하고 비교해서 거의 10배가 올랐습니다. 참. 그리고 자동차 쪽 인력을 방산 쪽이 필요하니까 재교육시켜서 인력 이동을 이쪽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만큼 독일이 돈을 대규모로 풀어서 23년하고 24년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정도였었거든요. 제가 그 네.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건국의 최대 불황이었었는데 올해도 한 마이너스 0.1 생각하는데 이 돈 푼 게 빨리 집행되면 플러스로 돌아설
전망도 좀 있고요. 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독일이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경제 규모의 5분의 1이고요. 20개 유로존 단일화폐 회원국 규모의 4분의 1이거든요. 예를 들면 독일이 1% 정도 성장한다. 내년부터 예상인데요. 그러면 지금 유로존 성장은 0.25가 올라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로존이나 유럽연합이나 겨우 1%에서 헤매고 있는데 독일이 1% 성장대 확보하면 1% 상반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큰 비중이어서 또 독일의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폴란드에서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면 다른 EU 회원국 물건 같은 거 많이 수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EU 회원국한테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보면 다른 EU 회원국도 방산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동 개발되고 공동 구매도 해야 되고. 자, 그렇게 보면 앞으로 유럽 경제가 방산업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다시 이제 이런 게 쪽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시향입니다. 피디님 표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누가 봐도 일단 이대로 못 버티겠네요. 재정 풀지 않고서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정 한도가 3%였었죠. 그전에 헌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3% 안으로만 풀다 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6, 그러니까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5 저렇게 조절해 온 거죠. 예. 더 이상은 3% 이상은 재정 적자를 보지 않겠다고 했더니 성장률이 뒷걸음질 치고 물가는 2.5라면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 2가 넘는다는 맞습니다. 소리잖아요. 네, 물가 성장은 뭐 2% 나이 쪽이고 원래 헌법에는 네. 균형 재정 거의 정도였는데 이거 3%는 뭐냐면 유럽연합 그러니까 유로존 가입국이 GDP 대 재정 적자를 3%로 묶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은 이렇게 돈을 풀어도 그동안에 재정 관리를 워낙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조 유로를 풀어도 GDP 대비 공공부문 적자가 60% 조금 넘고 한 7, 80%밖에 안 되고요. 네. 프랑스는 이미 100%가 넘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정도로 재정 관리를 잘했습니다. 영국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영국도 그 정도 됩니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독일이 아주 유리한 입장. 그런데도 지금까지 재정을 정말 아껴 쓰는 나라였고 예. 말씀하신 그게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 트라우마도 네. 있고 또 그 2010년 미국발 경제 있을 때 독일이 큰 돈을 풀고 그때 이제 어렵게 통일을 좀 극복하면서 그때 이제 메르켈 정부가 우리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손을 묶었던 거거든요. 균형 재정을 만든 게.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유럽 다른 회원국들이 그게 메르켈 비판을 때였어요? 그렇죠. 네. 비판을 했죠. 최대 경제 대국이 돈을 안 풀면 유럽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활력화되나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계속 거보다가 이번에 이제 정권 바뀌고 풀지 않으면 독일 경제가 더 이상 이제 성장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요. 마지막 수단으로 이걸 푼 거죠. 물가 2.5 오르는데 성장률 마이너스면 국민들 뭐 누가 봐도 힘들 텐데. 그렇죠. 네. 그러면 정권의 인기는 없을 거고. 23년에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리가 알기로는 1차 대전 끝나고 저 전쟁 배상금 1차 대전이 끝나고 맞습니다. 네. 하면서 뭐 마구 마르크화를 찍어내서 저렇게 됐다. 맞습니다. 그 자세히 설명 좀 어쩌다 저렇게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요구한 게 마르크화가 아니라 정확히 하면 금화 표시 마르크화, 가치가 안정된. 그걸 해가지고 금본위제의 마르크화. 그렇죠. 네. 그래야 그 인플레이션이 관계 없으니까. 그거를 요구한 게 1,400 마르크가 넘었는데요. 그 액수보다는 예를 들면 독일 경제 규모의 제 기억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상금을 우리나라 명목 GDP가 1조 8천억 달러 정도잖아요. 네. 우리가 2,200조. 그러면 한 1조 유로를 1조 달러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프랑스가 이제 철저히 보복하려고 그러니까 1870년 프로이센 전쟁에서 프랑스가 여지없이 깨지고 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 선포했잖아요. 네. 그에 대한 보복을 철저하게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독일이 재개하지 못하도록. 베르사유 공정에서 그거 한 복수를 하려고 베르사유에 가서 다시 그 회의를 베르사유 조약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철저한 보복입니다. 네. 보복하는 걸 알겠는데 많이 당했으니까 사실 자기들 힘으로 이게 이겨낸 것도 이렇게 아니고, 이런 말 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닐슨 대통령은 그거를 말릴 수 있었는데 국제연맹 창립이나 그런 거 우선했고요. 영국은 프랑스 요구가 과도하다고 했지만 막지를 못했고 그때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스가 반대했다는 거죠. 그렇죠. 재무부 대표로 나가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도 독일이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부분 나라가 독일 교역이 1, 2위인데 독일을 농업 국가를 만들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완전히 유럽을 퇴보시키고 또다시
독일의 복수를 가져올 것이라고 2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네. 히틀러가 집권했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이 그러네요. 발생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케인즈가 뭐 맞춘 셈이니. 그러니까 그 선견점이 대단한 거죠. 케인즈는 그러면 영국 대표였을 거 아니에요? 영국 대표였습니다. 사람이니까. 네. 영국은 그 프랑스만큼 영국 정말 호되게 당한 영국이 프랑스보다 그러니까 더 당하지 영국도 않았어요? 영국도 분명히 많은 국고를 손실했지만 네. 프랑스만큼 독일을 보복하겠다는 건 강도는 세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인데 미국의 윌슨 대통령하고 영국이 뜯어 말렸으면 프랑스의 과도한 요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텐데 영국은 그래도 프랑스에 대한 조금 그런 뭐랄까 공감을 좀 했거든요. 윌슨은 나몰라 했고. 네. 자, 그러니까 그런 베르사유 조약이 나왔던 거죠. 그 전쟁 배상금에 미국은 받아가는 게 없나요? 미국은 없었습니다. 전승국이지만 뭐 네. 크게 당하지 않았으니까 당한 나라들 많이 배상해라. 그렇죠. 프랑스가 배상을 받아갖고 독일 비무장해가지고 라인란드도 점령했고 뭐 네.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영토도 좀 떼주고 그렇죠. 독일이 뺏어당한 영토 맞습니다. 플러스 조금 더 빼주고 그랬죠. 예. 제가 알기로 이 유럽의 현대사라는 게 근현대사라는 게 독일이라는 사자의 입을 막는 거. 네. 그래서 유로존도 유럽연합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유럽 통합이 왜 유럽에서 2차 대전 후에 일어났냐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네. 독일이 유럽의 예를 들면 패권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1차 대전 후에 다시 히틀러가 나와서 두 번의 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떻게 할까? 프랑스는 2차 대전 직후에도 1차 대전처럼 계속해서 배상금 뜯어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장 모네라고 유럽 통합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현대화 계획 청장을 맡아서 독일의 석탄 철강을 가지고 프랑스 경제를 현대화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생각하기에 석탄하고 철강을 공동 관리하자. 네. 그러면 이제 프랑스가 독일 전쟁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 통합 출발이 발 이렇게 걸어 놓는 거군요. 그렇죠. 석탄 철강 공동체고요. 분야별 통합이 이제 경제 전체로 확대됐고, 그래서 단일 시장을 만들었고, 단일 화폐를 만들었고, 이제 중요한 게 그 중에서 미국이 2차 대전 후에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럽에 주둔시켜서 첫 번째 제어가 이제 소련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독일의 잠재적인 제국주의, 그러니까 군국주의 제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유럽 통합에서 핵심 역할의 프랑스와 독일은 석탄철강 그런 쪽에서 시작된 거고요. 프랑스가 독일을 견제하려면 이제 독일한테 동등한 지위를 주면서 복수가 아니라 우리 유럽 통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도 예를 들면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선견점이 있었던 거죠. 미국이 한 번도 해외에 군을 장기간 주둔시킨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후에 이제 공산 진영하고 서로 이데올로기 경쟁을 하면서 몇십만 군을 주둔시키고 나토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유럽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죠. 그러니까 유럽 통합이 계속해서 진전되어 있었던 게 독일하고 프랑스의 그런 역학 관계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압도적인 역의 세력이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트럼프는 나 싫어. 더 이상 부담 안 주겠다. 딱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네. 하나만 이거 여쭤보고 다시. 그러면 그 유럽의 사자 같은 독일에 대해서 입을 막아버리려면 그러니까 그 기술 대국을 예. 농경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뭐랄까 다시 산업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케인즈는 왜 그걸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가 우리가 아는 그 아주 좁은 분야의 경제학자가 아니라 그 당시 최고 지성인이었었는데요. 네. 그 사람이 볼 때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독일이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인데 이 나라를 농업 국가로 만들면 유럽 모든 사람한테 피해가 가고 더 경제가 거꾸라진다. 야. 네, 그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 베스트셀러 된 게 1919년에 나온 그러니까 재무부 대표 자료를 박차가 나와 쓴 책이 평화의 경제적 기결인데요. 네. 그러니까 베르사유 조약이 강요된 독일한테 강요된 그런 굴욕적인 조약이 유럽 평화를 다시 교란시킬 것이다. 그거를 경고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진짜 우리가 뭐 케인즈는 단순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그 시대 최고 지성인이었어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정말 네. 시각도 엄청 넓다 이렇게 볼 수밖에 맞습니다. 없군요. 네.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요. 지금 뭐 군비 확대, 그다음에 핵 문제도 말씀드렸고, 예. 병력 추원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참 이건 어떻게 돼간답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냉전 때는 거의 50만 대군이었습니다. 서독. 우리가 지금 50만. 그러니까 네. 동독이 한 15만 명. 그러니까 네. 독일의 유럽 최대 재래식 군사가 몰려 있다가요. 2012년부터 독일이 모병제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을 해도 거의 20년 넘게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모병제로 바꿔서 독일 지금 병력이 18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네. 앞으로 5년 이내에 2만 명으로 늘려서 20만 명 채우겠다. 근데 단순히 무기뿐만 아니라 병력도 더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델이 좋을까 해서 이제 그 독일 경제연구소에서 한번 모델을 잡아봤는데요. 네. 네. 자, 이거 제가 이제 도표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건 우리하고도 아주 관련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18세 이상의 남성이 의무적으로 한다 할 때 이제 오른쪽이 네. 저 징병제. 네, 오른쪽이 징병제인데 네. 이때 임금이 한 6억 달러다. 6억 유로다. 네. 근데 왼쪽에 모병제는 15억 유로여서 임금은 훨씬 모병제가 높죠. 네. 그런데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월급 줘야 되니까. 그렇죠. 붉은색은 뭐냐면 독일이 일자리가 부족한데 18세가 군에 가면 일자리가 더 부족하잖아요. 그거를 추정했더니 모병제 이 비용이 훨씬 낮잖아요. 네. 그래서 토탈을 해보면 결론은 모병제의 경제적 손실이 절반밖에 안 된다. 징병제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 경제학자들도 이걸 쉽게 계산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의 이프라고 경제연구소에서 이 모델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용자 단체가 요청을 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병제라고 하는 게 18세 의무 남성의 5% 정도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급여는 훨씬 많지만 일자리 손실, 인력 손실은 훨씬 적거든요. 네. 자, 그래서 토탈을 해봤더니 모병제가 징병제의 절반 정도 손실밖에 안 된다. 자,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네. 독일 쪽은 이런 쪽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누가 봐도 네. 아까 40만 명에서 지금 15만 명? 18만 명. 18만 명. 네. 그 20여만 명이 앞으로 5년 내에 20만 명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35년까지 더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그거를 하려면 뭐 물론 모병제를 통해서. 그렇죠. 네.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징병제 했을 때보다 우린 징병제 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네. 징병제 할 때 20만 명의 청년들이 군대를 안 가면 그 청년들 대부분 어딘가 가서 부가가치를 크고 작은 부가가치를 그렇죠. 만들 텐데. 일자리도 직장에도 근무하고 교육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이 군에 이제 묶여 있으니까 일자리 손실이 크다는 거죠. 네. 네. 우리도 사실은 이거 계속 논의는 해오고 있지만 맞습니다. 전혀 진전이 안 되고 네,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재정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재정이거든요. 재정이었습니다. 네, 재정 때문에. 근데 이제 독일은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그런 손실까지 추정해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5천만 인구에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50만 대군을 끌고 가는 게 맞느냐. 아유 진짜 해묵은 논쟁인데 예. 전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 국방비 증액은 어떻습니까? 예. 프랑스가 내년도 지금 예산 초안을 짜고 있는데요. 네. 국방비만 늘었고 나머지 복지나 그런 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비 증액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버터하고 총의 상충관계라고 하잖아요. 네. 총은 재정에서 국방비를 늘리면 먹고 사는 버터 복지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폭발적이지 않는 이상 그게 상당한 갈등이고 예를 들면 복지를 줄이지 않으려면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이 더 높던지 아니면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경제가 좋을 때도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증세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유럽처럼 경제 성장이 1% 안팎인데 누가 증세를 하겠냐 이거죠. 그게 어쩌면 근본적인 갈등입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걸 감당하나요? 그래서 지금 복지가 줄어드는데. 네, 프랑스 하원이 네. 여당이 과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RN이라고 하는 국민연합, 그 마린 르펜 극우 정당하고 중도 좌파가 합해서 과반이 되는데요. 복지 삭감을 반대해서 이번에 이 복지 삭감한 거 회복하지 않으면 이 정부 실각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그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복지 재정 지출을 더 늘려라고 극우 정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극우라는 게 우리하고 조금 이게 판을 다른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극우 정당은 반이민 반이슬람이 가장 큰 공통점이고요. 이민, 네, 네. 독일 극우 정당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부는 그러니까 독일 대한당 일부는 복지 삭감하지 말라는 그 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면 무조건 시장을 우선으로 하고 네. 정부 개입 손때 그런 게 강할 것 같지만 그리고 또 민족주의, 그렇죠. 그다음에 국방, 자주국방. 그러니까 지금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액해서 자주국방 할 거야. 트럼프가 우리 지켜주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극우 정당들은 그래? 그럼 우리 뭐 복지가 축소 감당하면서 국방비 증액하자 이럴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극우 정당의 공통점이 반이민, 반이슬람이고 친러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아렌도 몇 년 전 총선에서 그것도 우리 생각과 정반대인데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관계 설정에서 이제 정당 그 스펙트럼이 갈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독일에서 옛날 공산당의 전신인 그 통합좌파가 있는데요. 통합좌파도 친러 쪽이고요. 아니 뭐 친러라기보다 예를 들면 나토 군비 증액 반대하는 입장이고 복지 쪽 강화를 외치고 있고 상당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 교수님 모시고 가장 궁금했던 거 이제 바이 유러피언 웨펀 유럽이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스스로 무기를 개발하고 서로 구매하자. 이 전략부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개략적으로 과연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유럽산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구체로 준비했는데요. 이런 정도로 협상 중이다. 그래서 이제 회원국 최소 2개국 이상의 공동 구매, 공동 개발을 지원한다. 1,500유로를 단일 채권을 발행해서 한 220조 원 정도입니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부품 가치 최소 65%가 유럽산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EU 27개 플러스 영국하고 인접 유럽 회원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반드시 집어넣고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영국도 들어갔습니다. 영국 넣었네요. 영국 넣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영국과 EU가 첫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쪽에서 이거 타결을 했고요. 영국도 방산이 강하니까 이렇게 타결하고 그러면 만약에 여개국 그러니까 비EU 회원국 방산업체는 그럼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예를 들면 한 EU 회원국이 무기를 한 100원 산다 하면은 이 구매 가격의 35% 정도 가지만 비EU 회원국 방산 살 수 있다. 이 정도를 했고 그 대신에 공동 개발할 때는 우리가 이 파트너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주계약자가 유럽 방산 기업이고 우리 예를 들면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로템이 들어간다 할 경우 이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유럽에 무기를 팔려면 유럽에 투자해라. 공장을 지어라 이런 얘기겠죠. 어쨌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빵은 줄어드네요. 일단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게 강제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유럽의 무기를 그냥 방산 무기를 많이 팔았다면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의 K2 전차 뭐 9조 원 가량 정도 팔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계약 조건에 폴란드에 공장을 세우고 기술 이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이걸 맞춰 잘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그 이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 유럽이 5년, 10년을 계속해서 국방비를 늘리는데 이 규정이 더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으로 국내 방산업자도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하는 게 직접 가서 일자리 만들라는 얘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럽 국가, EU 국가들 중에 무기 좀 만드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이 어떤 무기 만듭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프랑스 다소가 프랑스 전투기 만들죠. 그렇죠. 라파엘 전투기 만들고요. 라인메탈 그쪽은 이제 포탄하고 전투기 부품 일부 만들고 에어버스도 민항기 만들지만 그쪽이 있고 영국의 뭐 브리티시 에어 시스템스가 이런 쪽도 있고 몇 개나 스위스도 좀 있습니다. 스위스도 영국이 좀 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공동 구매 이 공동 개발이라고 하는 게 지금 유럽 방산 시장의 문제점은 27개 나라가 방산 시장이 있다는 거거든요. 뭐 전체 27개는 아니라도 예를 들면 독일이 크니까 뭐 폴란드 쪽에서 독일제를 많이 샀겠죠. 그런데 이거를 유럽이 단일 시장이니까 다른 일반 상품처럼 범유럽적인 방산 시장을 만들면 예를 들면 개발비도 상당히 내려가고 또 1,500억 유로는 공동 구매를 지원하니까 훨씬 가격도 다운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이 통계를 보면
자,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의 전체 국방비 지출이 3천억 달러가 넘었고요. 네.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국방비 지출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포탄 재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 뭐냐면 다 이렇게 27개 나라로 갈라져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범유럽적인 국방시장, 그러니까 바이 유럽편이 그걸 촉진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면 지금까지 그냥 다 갈갈이 그러니까 분산된 시장으로 했던 게 합쳐지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높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일단 관세 안 물고요. 그러면. 네. 예. EU 안에서 하니까. 그렇죠. 네. 1조 얼마죠? 저 증액하기로 한 재정에서 예. 네.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은 뭐 대출입니까? 예. 그러니까 1,500억 유로의 단일 유로 채권을 네. 발행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단일화폐를 쓰는 회원국이 20개 나라가 다 유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미국 재무증권처럼 유로존에서 가장 우량한 채권은 독일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분트거든요. 그래요? 네. 네. 자, 그렇게 20개 채권인데 이 단일 유로 채권은 뭐냐면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때처럼 집행위원회 최고 등급 그거를 담보로 해서 1,500억 유로를 국제 자금 시장에서 발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명실공히 단일 유로 채권이죠. 그걸 이제 공동 구매, 공동 개발에 지원을 하고 장기간 이자를 갚아나갑니다.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당장 재정 여력이 없는 회원국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공동 구매, 공동 개발 용으로만 이거 지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 국채 이자에 대한 부담은 뭐 GDP 비율대로 나눕니까? 그렇죠. 그렇게 됩니까? 됩니다. 네. 상황도 그렇게 되고요. 네. 코로나19 때 거의 4천억 유로인가 5천억 유로 발행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7년 동안 2027년에 끝나고 30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 상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큰 부담이 안 되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제 자금 시장에서 1,500억 유로 한 220조 원 단일 유로 채권이죠. 상당히 네.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한 나라가 발행하면 그만큼 이자율이 비쌀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거를 유럽 연합 차원에서니까 최고 우량 등급으로 그러니까요. 저리에 조달하고 바로 그냥 예를 들면 경제는 몇 대 1 돼가지고 바로 나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독일이 근데 지금 독일이 재정 확대하고 유럽이 무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한 게 뭐 1, 2년도 안 되는데 예. 독일이 벌써 뭐랄까 신기술이라고 할까요? 예. 새로운 무기 개발에서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자료를 이 사람들 너무 발달하면 또 이거 인류의 위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독일의 방산 벤처 기업인데요. 우리가 방산 기업하면 하드웨어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방산 벤처라는 말을 꼭 집어넣는 게 뭐냐면 AI를 필수로 집어넣었다는데요. 네. 헬징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홈페이지를 한번 봤는데 여기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이 헬징, TE 도이칠란트가 AI, AI. AI에서 이거 한번 클릭해 보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AI가 표입니다. 자, 프로텍팅. 그래서 이 기업의 모토가 민주주의 국가에만 무기를 판다는 건데요. 네. 일단 영어로 뜨네요. 예. 네. 이 기업 가치가 벤처 기업인데 120억 유로가 넘었습니다. 15조가 넘어 17조. 네. 그러니까 창립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요. 네. 우리가 유니콘 하면 비상장 벤처 10억 달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20억 유로가 넘었고요. 지금 이 헬징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게 뭐냐면 자율 조종 전투기. 결국은 그렇게 갈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게 2달 동안 시험 병에 성공했고요. F-16하고 성능이 비슷한 스웨덴 사부사의 그리핀 이 전투기가 있는데요. 보통 조종사가 평생 전투기 모는 조종사가 한 5,000시간이 평균 비행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저 이제 공군 학사장교, 정보장교였잖아요. 그러니까 민항기 말고 공군 조종사 은퇴하면 먼저 민항기 조종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헬징에서 우리 언어 가르치는 것처럼 LLM 해서 그 인공지능한테 언어를 학습시키잖아요. 네. 그 LLM 하는 식으로. 근데 똑같은 모델로 해서 3일 만에 100만 시간 이상의 비행 훈련을 시켰습니다. AI한테. 자, 그래서
2달 동안 시험 비행을 했고요. 전투기 스웨덴 그 그리펜이 가지고 네. 조종사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인공지능이 전투기를 조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헬징에서 발표한 게 2029년까지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보조 수단으로 2029년부터 이제 상용화가 된다. 상용화가 된다. 네. 지금 이제 실험 비행은 성공을 했고 앞으로 계속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훈련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2029년부터 상용화하겠다. 이제 조종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조종사가 이제 키를 잡고 있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여기 그 CEO가 게임 개발에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인데 러시아가 2014년 봄에 흑해 그쪽 자기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크림반도 쪽에. 네, 크림반도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국방 산업이 뜬다 해가지고 그때 미리 투자를 했고요. 네. 이 사람 모토는 하여간 민주주의 국가에만 무기를 판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앞으로 전쟁은 어차피 AI끼리 한다, 로봇끼리. 자,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명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볼 때 뭐 앞으로 추세는 그럴 것이다 하는데 아직도 좀 실감은 안 되죠. 1조 유로나 재정을 확대하면 그리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국방 예산으로 들어간다면 네. 결국은 그런 돈들이 이런 기업들 수많은 이런 기업들에게 자금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기술 발전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기업들이 뭐 수도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면 헬징에 협력업체가 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관 산업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 테고, 예를 들면 독일에는 화학이나 금속 공업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업들 인력 상당수가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2023년 6월부터 1년 동안 자동차하고 금속 분야 인력이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요. 추가적으로 3만 명 일자리가 생긴 게 IT하고 우주항공하고 방산 쪽입니다. 인력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일 경제가 2년 동안 마이너스 해가지고 독일이 많이 어려운 거 아니야 했는데 방산하고 벤처 쪽에서 뜨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이 헬징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합니다. 이 노하우가. 저도 이거 놀랐습니다. 한번 자료조사하다가 보니까. 네. 예. IT, 방산 다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네. 어느 한쪽에서 가면 똑같은 기술력으로 네. 가서 연결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같은 산업으로. 네. 네. 그것은 이제 말씀하신 이제 이 지구촌의 곳곳에서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예. 그 기술력에 대한 수요는 뭐 급증할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아이러니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중앙일보나 이런 쪽에 한 달에 한 번씩 브뤼셀의 창이라는 그런 칼럼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러시아 안보 여부를 느껴서 국방비 증액한다 했더니 어느 댓글에서 날카롭게 지적한 게 그러면 더 안보 위협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네. 왜냐면 이제 보통 안보 딜레마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우리가 적의 위협을 더 느껴서 국방비를 늘려서 더 증액한다. 네. 그러면 상대방도 똑같이 같은 논리로 국방비를 늘려서 오히려 안보 불안을 씻기 위해서 국방비를 증액했는데 더 안보 불안이 가중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딜레마인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전에 교수님 나오셨을 때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체감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동유럽 국가들 지금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는 그래서 폴란드나 헝가리나 다 우리 무기 얼마나 많이 계약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나라들이 실존적 위험으로 러시아의 어떤 리스크를 예, 감당한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 독일은 사실은 80년 전엔 가해 국가, 침략 국가잖아요. 예. 우리 러시아 너무 무서워. 우리 군비 확장해야 돼라고 한다면 러시아 쪽 실제 여기 나오시는 러시아 쪽 교수님은 러시아 사람들 전혀 반대되는 생각한다는. 우리 맨날 당했다. 맞습니다. 무슨 소리? 우리가 왜 공격을 하느냐 서유럽을. 예. 이런 부분은 참 우리로서는 잘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계속해서 비판받았던 게 네. 우리 북방 정책의 모델이 되는 게 브란트 총리 70년대 동방 정책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서독에 있던 동쪽에 있는 게 소련하고 동유럽 국가니까 관계를 개선해 이제 통일의 기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까지 러시아가 동방 정책 연장선에서 러시아 해저 파이프라인에서 계속해서 가장 싼 값에 이제 가스를 썼고요, 천연가스를.
그러면서 독일에서 항상 러시아가 침략할 리 없어.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하고 상호 의존성이 워낙 네, 깊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가 전면 침공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독일은 끝까지 거의 안 믿었던 나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느낄 때 독일은 특히 나치 독일의 그런 전쟁 업보 때문에 독일에서는 항상 러시아 관계를 어쩌면 좀 특별하다고 봤고요. 네, 가해자니까. 그렇죠. 이스라엘과 또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이제 동방 정책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그러니까 뭐 중도 우파 앙겔라 메르켈 했음에도 똑같이 계속 해저파이프나 완공했고 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한 거 보고 독일도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번쩍 들어서 그때 이제 올라프 숄츠 사회민주당 총리가 5년 내에 1,000억 유로 국방비 증액을 해서 네. 독일이 2022년도에 1.3%밖에 안 됐는데 GDP 대비 국방비가 2024년 2%가 넘었습니다. 네. 자, 그 정도로 독일이 올인을 했다 국방비에 이제 확대를 했고요. 유럽 쪽에서 볼 때 특히 동유럽 국가들을 볼 때 어떤 말을 계속했냐면 우리는 소련의 압제를 겪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너희보다 훨씬 잘 알아. 네. 그러니까 독일 너희들 잘못 생각해서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독일이 믿지 않다가 푸틴의 침략을 보고 독일이 뜨거워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그거 봐 왜 내 말을 안 믿었어? 뭐 예를 들면 쌤통 뭐 그런 정도 안 했겠지만 그런 정서가 분명히 있었고요. 하지만 독일 사람들 예를 들면 젊은 세대는 아직도 그 양가 감정이 있는 게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독일이 전쟁 준비 더 해야 됩니다 할 때 50%가 그렇다. 한 30% 정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무기를 들고 조국을 지키겠냐 하는 건 29%밖에 안 돼요. 특히 MZ세대는 예를 들면 발트삼국이 소련의 다음 침략지로 유력하잖아요.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동맹이니까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무기 들고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 개입해야죠. 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독일 MZ세대가 그러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 침략한 것도 싸울까 말까인데 발트삼국에 가서 싸워?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국방비를 앞으로 크게 증액하는 게 좋으냐 할 때는 70%는 그렇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상당히 전혀 다르군요. 네, 모순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준비해라. 나는 근데 전쟁에 참여할 생각은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MZ세대 같은 경우에.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그러니까 첨단 무기를 들이고 AI, 그 헬진 같은 경우에서 이걸 갖춘다 하더라도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인력이 또 이제 잘 숙련된 병력이 이럴 경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정 국가들 중에 이제 독일이 4분의 1 차지한다고 하셨고, 예. 나머지 이제 영국은 벗어났지만 그렇죠. 영국이 프랑스, 있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렇죠. 예. 이탈리아, 스페인은 뭐 GDP 우리랑 큰 차이 안 나니까요. 그렇죠. 네. 예. 영국 그럼 독일은 알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예. 영국과 프랑스는 이런 실존적 위험을 느낍니까? 영국은 일단 뭐 섬나라니까 예를 들면 유럽 대륙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느끼겠지만 네. 영국이 항상 이제 미국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은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항상 뭐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해서 그런 제국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영국도 지금 GDP 대비 국방비 한 2.3% 정도인데요. 앞으로 5년 이내에 거의 3%로 올리겠다. 그걸 이제 공약을 했고요. 2029년까지 노동당 정부가 이제 4년이니까 임기가 네. 네, 그렇게 공약을 했고 영국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경제는 저성장하는데 국방비를 늘리면서 어느 예산을 깎을까 해서 개도국, 후진국 지원해주는 국제개발 예산을 대폭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예를 들면 노동당이 예를 들면 뭐 국제주의를 중시하는 그런 정당인데 네. 아프리카 지원해주는 돈을 40% 삭감했습니다. 국제개발원조. 트럼프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 그러니까 패권 국가의 그런 정책들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 같아요. 나쁜 정책들이 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전부 국방비 증액으로 나쁜 쪽으로 어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영국 같은 나라가 아니 영국이라는 나라를 누가 침략을 해 하는데 3% 쓰면 저 같은 사람도 야 우리는 분단 국가고 휴전적인 국가인데
그럼 우리도 한 3%는 증액해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국제개발원조가 가장 큰 희생양이 됐고요. 네. 국방비 증액. 트럼프는 집권 이기부터 그 USAID라는 AID. 국제개발원조 거의 그냥 폐쇄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제개발원조가 정확히 통계하지만 최소한 절반 이상 깎을 것이다. 그런데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그러니까 보수당의 보리슨 존슨 총리 있을 때 영어를 원래 법으로 0.7%를 묶어놨습니다. 유엔에서 권고하는 게 GNI 국민총소득의 0.7%를 국제개발 원조로 해서 네. 영국은 자랑스럽게 법으로 이거 건드리지 마 묶어놨는데 브렉시트 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보수당 총리 때 이걸 0.5%로 깎았고요. 이번에 노동당은 창피하지만 우리 국방비 늘려야 돼서 이걸 0.3%로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보다 영국이 먼저 더 이 예산을 건드렸어요. 그래요. 네.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브렉시트 한 이유가 뭐냐면 유럽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뭐 자유주의 전파고 자유무역 하겠다는데 오히려 거꾸로 간 거죠. 국제개발원조를 그만큼 삭감했으니까. 흔히 군비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옆에 나라가 이웃 나라가 군비를 증액하면 다들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례를 지금 통계적으로 교수님이 정확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예를 들면 푸틴의 독재는 더 강화되시는 거죠. 저 유럽이 이렇게 무기를 많이 증액하는데 그렇죠. 우리도 네. 더 해야 된다. 네. 그런 논리가 얼마든지 성공하죠. 프랑스는요? 프랑스도 영국하고 비슷한 그 얼마면 그 뭐 순군주의라 그러고 막 그런 전통이 강한 나라고요. 그래도 뭔가 리버럴의 정말 전쟁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네. 마크롱 대통령이 국방비 대폭 증액 발표하면서 약속한 게 이 복지는 깎지 않겠다는데 이미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를 줄였고요. 네. 마크롱이 논리를 낸 게 경제 성장으로 국방비 증액을 보충하겠다는데 프랑스 경제 성장이 뭐 말로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그 버터하고 총회 갈등 계속되는 거죠. 네. 영국 이야기 나온 김에 두어 가지만요. 예. 브렉시트 한 다음에 영국 사람들 좀 후회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럼 다시 들어온답니까?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설문조사를 보면 네. 브렉시트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대답이 20%포인트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빨리 가입하냐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노동당이 작년에 거의 3분의 1 의석으로 정권 교체 성공했잖아요. 그랬죠. 7월 초에. 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첫 정상회담을 EU와 갖고 방위 안보 협력은 했는데 그 EU 시장 접근을 하면 영국이 좀 더 이걸 그러니까 EU 규정을 받아들였는데 그건 못 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보수당의 강경 브렉시트파들이 우리가 경제 성장으로 해서 유럽과 그 시장 이쪽 접근 더 해야 된다는 것도 이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매국노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후회는 하고 있지만 유럽연합 재가입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된다.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그 상당히 실용적이거든요. 이념에 너무 이렇게 매몰리지 않고. 네. 근데 브렉시트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념에 치우친 결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 성장이 상당히 많이 뭐라고 안보는 EU랑 같이 가기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네. 더 안보는 강화할 수밖에 없고 네. EU 시장을 접근하려고 하는데 국내 반발하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밖에 개선이 안 됩니다. 앞서 말한 그러면 그 1조 유로 국채 발행하는데도 영국도 들어가는 겁니까? 국채 발행은 들어가지 않지만 네. 유럽산 국방할 때 영국 방산업체에도 들어간다는 아까 얘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서로 무기 이렇게 몇 그렇죠. 퍼센트 안에서 네. 서로 교차 구매해 주는 거는 네. 영국도 끼워주자. 그렇죠. 영국도 살 것도 많고 뭐 팔 것도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합의돼서 이제 영국이 실용적으로 EU와 관계 개선을 계속 해나가는 거고요. 제가 이제 2016년 6월 말에 브렉시트 국민 투표했을 때 앞으로 30년은 내가 먹고 사는 데가 걱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10년은 브렉시트 이거 나가는데 좀 헤맬 테고 앞으로 10년, 20년은 영국이 다시 들어가려고? 그렇죠. 관계 개선 어떻게 할까? 그거 계속 추적해야 되잖아요. 네. 계속 이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때 이제 30년이라고 했으니까 2016년, 2046년까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 경제는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아서 뚜렷하게 내리막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이거 통계를 가져온 것 같은데요. 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영국 경제 성장률이 EU가 경제가 뭐 그렇게 급성장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1.8%포인트 낮았습니다. 1.8%포인트요? 낮았습니다. 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브렉시트 국민 투표 전까지는 영국 경제 성장이 뭐 1년에 뭐 0.3이나 0.4% 높았거든요. 네. 근데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교역의 절반이 가는 유럽과의 교역이 많이 줄었으니까 그거를 다른 시장에서 벌충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영국 경제 성장률이 EU보다 떨어졌고요. 미국이 2% 상반 성장인데 유럽연합은 1% 겨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영국 경제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국이 브렉시트가 없었으면 그 이전에 유럽보다 성장이 높았기 때문에 이거를 2배로 잡으면 3.6%포인트 저성장했다는 얘기죠. 네. 앞으로 그걸 보충하려면 최소한 10년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순계는 그렇게 남다는 거죠. 보수정부 때 누구죠? 그 총리가? 보리스 존슨 네. 총리하고 보수정부 때 빠져나왔잖아요. 예. 지금 노동당이 집권했지 않습니까? 전번 총선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리고 여론도 그때 괜히 빠져나왔다. 네. 브렉시트 괜히 했다는 여론이 훨씬 높아졌다면 예. 그럼 이제 서서히 이렇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이혼 한번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권에서도 이제 브렉시트는 다 종결된 문제고 네. 앞으로 실용적인 관계 개선 네. 그 정도지 이거를 다시 꺼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네. 게 이제 정확한 입장이고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이야기 몇 가지만 여쭤보죠. 뭐. 우리 방산업체들은 어떻게 접근해야겠습니까? 그래도 뭐 파이는 좀 작아졌지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기존에 협력했던 기업들 방산업체에게는 기회를 준다 이거죠. 네, 더 이제 시장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유럽에 투자하면 바이 유럽편 그쪽에 이제 더 퍼센트가 높아지는 거니까 국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앞으로 방산업체는 유럽에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하는 게 예를 들면 5년, 10년을 내다보면 훨씬 유리하다. 앞으로 바이 유럽편이 정확한 퍼센트는 정해지만 기본적으로 유럽 방산업을 키우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투자를 좀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을 옮겨가는 게 유리하다 이 말씀이신 예, 거죠. 이제 기업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자동차나 반도체 기업들 다 미국 가고 이러는데 우리 지금 남은 게 조선 방산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마저 유럽에 또 가버리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좀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던 게 신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망할 염려가 없는 나라고 네. 금하고 똑같이 달러는 어느 나라 통용했던 건데 트럼프 이익이 들어서면서 중장기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당장은 아니라 지금 단일화폐 유로가 중장기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볼 때 더 유로화 사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렇게 볼 때 당연히 우리 뭐 기업들 투자 우선순위는 미국이겠지만 앞으로 이제 유럽이 방산 업체가 크고 IT 쪽하고 인공지능 결합하면서 유럽도 이제 디지털화 조금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나로 올인하는 게 아니라 분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이 한 5, 60%라면 유로존이나 유럽 쪽에도 한 뭐 예를 들면 2, 30% 든다 이런 쪽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방위비 올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은 뭐 사실은 이제 유럽의 흐름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내용도 들어있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야 뭐 저희 성향을 뭐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분명히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과정이 좀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없고 당연히 미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그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더 올리라고 요구할 테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통상협상에 되게 반드시 들어갈 거로 저는 보거든요. 네. 같이 이제 트럼프 연계시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중장기적으로는 방위비를 늘릴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면 얼마나 그러니까 비중을 얼마나 어떤 속도로 올릴까는 좀 충분히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그렇죠. 우선이다 이 말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문학적인 재정 확대 그중에 상당 부분이 군비학 중인 유럽의 움직임 대구대 안병옥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